이번 시간에는 그 기능적 움직임, 기능적 트레이닝 이런 표현들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써요. 그래서 기능적 움직임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기 세 개를 보실까요? 뭐 풀 스쿼트, 덤벨 컬, 그리고 새끼 손가락 펴기 이렇게 보기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기능적 움직임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마음속으로 한번 결정해 보실게요. 지금쯤이면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셨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기능적 움직임 혹은 기능적 트레이닝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 그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운동들이 존재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움직임이 기능적 움직임이 아니다, 기능적 트레이닝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할 때도 그 움직임들에 대해서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가지는 이미지들이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사람들이 다 생긴 게 다 다른 것처럼 막 뼈의 구조, 길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요. 그러한 차이들은 내가 어떠한 동작을 잘 하거나 혹은 잘 못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요. 마치 키 작은 사람이 농구에서 불리한 것처럼, 물론 키 작은 사람이 농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키 큰 사람에 비해서 농구를 잘 하는 데 불리함을 가지고 있고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이 왼쪽과 이 오른쪽 대퇴골 두의 이 각도를 한번 차이를 보실까요? 이 왼쪽은 일자로 되어 있고 오른쪽은 이 각도가 훨씬 더 크고요. 이러한 왼쪽의 대퇴골 구조를 가진 사람들은 달리기처럼 이렇게 앞뒤에서의 그런 시선의 움직임을 하는 데에는 유리함을 가지고 있지만 이 측면에서의 움직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넓은 스탠스로 하는 와이드 스탠스의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하는 데에는 비교적 불리하고요. 반대로 이 오른쪽 대퇴골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왼쪽에 비해서 이 달리기와 같은 움직임을 할 때는 불리하지만 넓은 스탠스에서는 스쿼트를 할 때는 더 유리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왼쪽의 구조를 가진 사람보다 이 오른쪽 대퇴골의 구조를 가진 사람이 더 넓은 스탠스에서 스쿼트를 할 수 있고요. 이 아래 사진을 볼까요? 이 아래 사진을 보면은 이 소켓이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소켓이 깊숙한 경우에는 고관절 가동 범위의 제한을 갖게 되고요, 비교적. 그리고 깊은 스쿼트, 특히 역도식의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는 깊은 스쿼트라는데 불리한 반면에 이 오른쪽처럼 얇은 소켓을 가진 사람들은 깊게 내려가고 큰 고관절 가동 범위를 갖는데 유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의 노력 여부, 내가 얼마나 유연성을 늘리기 위한 스트레칭을 자주 했냐 안 했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내 구조가 딥스쿼트를 하는데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요. 그런 경우에 그 사람이 꼭 딥스쿼트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고립 운동, 그리고 예를 들어서 바이셉스 컬 이런 이두 컬 같은 동작들은 비기능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고립 운동이 아닌 다중 관절 운동, 스쿼트나 데드리프트처럼 여러 관절을 동시에 쓰는 동작들이 더 기능적이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만약에 나 혹은 내 앞에 있는 고객이 팔꿈치 이 전면부를 다쳤고 그래서 재활 과정에서 조금씩 팔꿈치 앞쪽 조직의 스트레스를 늘리기 위해서 내가 바이셉스 컬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팔꿈치 주변 조직들을 강화시키는 목적으로 바이셉스 컬을 한다고 할 때 그것을 과연 비기능적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혹은 주짓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이 이렇게 완전히 꺾이는 이 동작을 암바라고 하는데, 이 MMA나 주짓수 같은 걸 할 때 내가 이 팔이 꺾이는 이 상황을 잘 대처하기 위해서 아주 고중량으로 바이세스컬을 천천히 버티듯이 이러한 익센트릭한 훈련들을 한다고 가정을 해 볼까요? 그런 식의 훈련을 할 때 이것이 단순 관절 운동이거나 고립 운동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기능적인 운동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뭐 DNS나 뭐 그런 여러 동작들 코스들을 참가하신 분들은 이게 뭐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게 뭐 신생아 몇 개월에서 일어나는 동작이고 몸통과 골반 근육과 어깨 협응력을 길러주고 블라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능적인 운동이다 이런 식의 설명들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한 설명이 틀리다는 것도 아니고 이 운동이 굉장히 좋다는 것에 동의를 해요. 하지만 이 동작을 잘 하기 위해서는 이 굉장한 손목의 가동성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이 발가락, 이 특히 엄지발가락이 잘 움직여져야 되는데 만약 나에게 온 사람이 혹은 나의 고객이나 내가 이 손목을 이렇게 완전히 90도에 가깝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 손목 가동 범위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된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이게 손목 가동 범위가 제한되어 있는 사람에게 이 네 발로 하는 동작이 좋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이 동작이 그 사람에게도 기능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왼쪽은 우리가 뭐 덩키킥 혹은 뭐 힙 익스텐션 네 발 자세에서 힙 익스텐션 하는 동작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거 굉장히 단순한 동작이고 오른쪽은 kettlebell 스윙. kettlebell 스윙이 단순히 뭐 힙만 쓰는 운동은 아니지만 우리가 왼쪽에 비해서 더 복잡한 힙을 펴는 동작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왼쪽은 단순한 힙 익스텐션 동작이고 오른쪽은 더 복잡하고 더 빠른 힙 익스텐션 동작인데 둘 중에 어느 동작이 더 기능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왼쪽이 단순하고 오른쪽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운동을 더 기능적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까요? 만약 나에게 온 고객이 이 힙과 허리를 잘 분리시켜서 움직임을 만들지 못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즉 힙만 여기서 모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허리에서 과도한 움직임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 오른쪽에 있는 캐틀벨 스윙을 시킨다면 당연히 허리에서 모션이 많이 일어날 것이고 당연히 허리에 많은 스트레스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더 이 단순한 동작들을 잘 하게 하는 게 이 더 복잡한 동작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 사람에게는 더 기능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후에 이 동작을 잘 해내고 힙과 허리의 움직임을 잘 분리시켜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 다음에는 이 오른쪽에 좀 더 복잡한 동작을 하는 것들이 더 기능적일 수가 있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은 어떠한 동작이 단순하다던가 복잡하다고 해서 더 기능적이다던가 덜 기능적이지 않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 이 누워서 어깨를 이렇게 하는 이 어깨 재활, 어깨나 회전근개 재활에서 흔하게 이러한 동작들을 처방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보고 누군가는 우리의 뇌는 개별 근육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고 어떤 움직임으로서 기억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리 운동은 기능적이지 않다. 그런 식으로 표현할 사람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러한 뭐 클럽벨이든 인디안 클럽이든 이런 도구를 통해서 팔 전체를 다 움직이는 것들이 더 기능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한테 온 고객이 어깨 외회전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던가 혹은 어깨를 재활하는 단계에 있다면 초기에 있다면 이 왼쪽의 동작들을 하는 게 그 사람에게는 더 기능적일 수 있고요. 반대로 이 어깨 외회전 가동 범위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오른쪽에 있는 클럽벨이 아무리 기능적인 도구라고 할지라도 이 도구로 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나의 이 어깨 외회전의 제한들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것은 어깨에 도움이 되는 운동인데 이것이 허리나 무릎 재활에 도움이 되냐고 했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운동이 기능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시기와 맥락과 굉장히 맞닿아 있고 그리고 A에게 좋은 기능적인 운동이 B에게도 기능적인 것은 아니고요. 현재 나에게 기능적인 동작이 이후에도 기능적인 동작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했던 질문 다시 한번 볼게요. 다음 중에 기능적인 움직임을 골라볼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첫 번째 이것을 물어봤을 때 A를 답으로 하신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온 고객이 이 새끼손가락을 다쳐서 이것을 완전히 펴는데 제한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 손가락 완전히 필 수가 없어서 이 사람이 코를 기계 파는데 제한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풀 스쿼트나 덤벨 컬이 아니고 이 새끼손가락을 잘 펼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그 사람에게는 기능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팔꿈치 재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팔꿈치 앞부분의 조직들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덤벨 컬을 한다고 했을 때 A나 C에 비해서 B가 그 사람에게는 더 기능적인 움직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한 나에게 온 고객이 고관절 구조가 풀 스쿼트를 하는데 굉장히 불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 볼게요. 그런 사람에게는 풀 스쿼트보다는 뭐 하프 스쿼트 혹은 런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오히려 더 기능적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능적인 트레이닝은 특정 목표를 이룰 수 있게끔 도와주는 운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 구체적인 정보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기능적 움직임이 무엇이냐라는 대답에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레이 쿡 FMS에 만든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기능적인 운동이란 그것이 가져다주는 결과에 의해서 정의될 뿐 그것이 어떻게 보이는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3대 운동이라던가 아니면 뭐 특수한 운동 도구를 쓴다던가 어떠한 움직임 패턴이라던가 복합 관절 운동이라던가 그것들이 기능적인 운동이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설사 그런 운동들이 기능적일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혹은 내 고객에게도 도움이 되느냐는 전혀 별개의 영역이고요. 중요한 것은 나의 문제 혹은 나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떠한 운동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에 10계명에 적혀 10계명에다가 뭐 기능성 운동이 무엇이다 이렇게 적어 놓는 것들이 없어요. 어떤 운동들이 기능적인 운동이라고 못 박혀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들은 사안과 맥락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 맥락을 잘 따져서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는 것이 기능성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